여기서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첫 연사로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하게 된 슈퍼빈의 선장 김정빈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집업 후드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맞춘 건데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고 올라가면 이 존재감이 안 보이겠다. 안에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으니까 이거 벗고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을 했는데 우리 태용 씨께서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또 사회를 보시길래 이제 집업 후드 자랑하려고 회사 거 자랑하려고 용기 있게 입고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어디 가서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연단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이제 말씀을 올리게 되는데 저희 이제 2호에서 연락이 올 때는 키노트 스피치 시간이 20분이래요. 20분? 긴데 발표 자료는 뭐 발표 당일 이틀 전까지 보내달래요. 그래서 역시 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담과 이제 준비 시간을 좀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창업진흥원에서 만드는 이런 창업가의 프로그램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작은 이제 우리들 주변의 예를 보면 이제 사실 제 딸도 지금 대학생인데 영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쪽 세계를 잘 모르는데 한국의 컬처를 만들어가는 가수들이나 이제 배우들의 세계를 보면 사실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훈련과 오디션의 과정,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제 그런 작품을 위한 펀딩에 대한 정말 수많은 치열한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창업 세계로 들어오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가와 창업가를 육성할 수 있는 70%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고 단단해야 되며 수많은 경쟁을 촉진해야겠죠. 그러고 이제 30%는 창업가 그리고 창업팀이 이제 나머지를 보완해 가면서 또 이 세계를 바꿔가고 또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 저도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제 오늘 드릴 주요 이야기 중에 이제 슈퍼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창업가로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기업 가치는 정확히 1830억이고요. 제가 1830억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서 그냥 2천억 그랬는데 또 오늘 태용 씨는 수천억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왼쪽에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으로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냐 그렇지 않은 폐기물이냐를 선별할 수 있는 이제 ICT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벌진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 소재까지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 위기, 뭐 이제 그다음에 뭐 폐기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행히 세상에서 그 위험 시그널을 보내주면서 기업의 가치는 저희가 노력한 것보다 사실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은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기업 가치라는 용어만큼 키워드가 없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도 제가 여러 번 오늘 강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창업을 하고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모델이나 아이템이 갖는 기업의 가치보다 실제로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세상이 정한다고, 전 시장이 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창업하셨던 이제 김봉진 의장님, 저희 회사 주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놓고 비교 이 컴패리슨 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봉진 의장님이 만드셨던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보면 창업하고 5년 후에 이제 당신 서비스에 대한 기업 가치를 프리로 600억, 120억을 투자 받으시면서 720억 원의 기업 가치를 만드셨고 그 이후에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에 이제 매각될 때까지 약 3조 원의 이제 시장 가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슈퍼빈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저도 김봉진 의장께서 2010년에 3천만 원으로 창업했던 거랑 뭐 우연히 같은 금액으로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했고요. 저희가 5년 후에 시리즈 B를 받을 때 프리 900억에 200억을 받으면서 이제 1,100억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는 저희가 우아한 형제나 배달의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 위기와 폐기물 시장에 대한 미래 가치, 그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이 이제 저희 회사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특정 기업이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그만큼 이제 세상이 주는 방식에 합을 맞춰가는 게 저는 창업가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가들이 이제 저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드시지만. 근데 그 첫 번째 세 가지 정도의 시장 환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에요. 옛날에는 certainty, 그러니까 뭐가 예측이 가능하고 그랬었다. 저희 선배님들이나 저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얘기해주는 그랬었다라는 것들이 무력화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트업들한테는 기회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이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왔던 키워드인데 레짐 체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칙과 방식이 다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이 세상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질서와 패턴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존의 대기업들이나 기존의 기업가들이 만들었던 세상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실은 스타트업에게 기회예요. 컨솔리데이션 되어 있는 안정화된 시장에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들어가서 혁신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 시장을 수성하고 있는 기성의 기업을 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 배틀그라운드 싸움에서 승산이 높진 않아요. 여기에 더군다나 더해서 저희는 이제 기후테크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ESG라는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기후 위기나 이제 어떤 지구의 생존의 문제랑 결부가 되면서 정말 단시간 내에 ESG가 폭발적으로 이제 그 산업 내에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성 기업들이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방식을 쉬프팅해서 이 영역으로 들어오는 속도보다 이 바닥에서 본투비 이제 태어나는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긴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는 창업가들이라면 저는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되거나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 원칙을 세우듯이 자본주의는 저희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의 게임의 룰이에요. 근데 그 게임의 룰을 모르고 내가 무언가 이제 용을 쓰거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자본주의 게임의 룰에 어긋나거나 거기서 버그가 생기면 생각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되게 수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 게임의 룰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가라면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을, 가장 핵심인 시장경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저는 공부는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여기서 꼭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 뭔데? 8년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어제도 제가 서울경제 우리 박 기자님이랑 인터뷰할 때 제일 힘들었던 질문이, 제가 창업하기 전에 철강회사 CEO였거든요. 한 임직원도 굉장히 많았고 회사 매출도 한 5천억 이상 되고 이제 38살부터 한 43살까지 이제 전문 경영인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꼭 물어보세요. 전문 경영인과 창업가 CEO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이게 뭔가가 더 좋다고 얘기하면 아닌 쪽이 꼭 폄하되는 그 느낌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프로페셔널 CEO, 이제 그런 전문 경영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되지만, 창업가로서의 어떤 저는 스타트업과 창업가가 만드는 그 역할로는 그 사회에 문명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 경제 내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자본주의의 문화와 문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을 만들어가는 이제 주체로서의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의 세상이 오고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해외 사례로 보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슈퍼빈 같은 기후 기업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그 기후에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건설업인데, 여행을 많이 가려면 이제 호텔을 지어야 되고, 근데 호텔을 쓰지 않고 있는 이제 유휴 자산인 놀고 있는 집을 활용하겠다. 이 방법은 굉장한 어떤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건설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순환 경제, 기후 기업 중에 또 하나의 사례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에어비앤비가 여행 숙박업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메저먼트, 측정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에 창업한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우리나라의 굴제 대기업들의 계열사의 상장 시가총액보다 크다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이 그 여행에 대한 숙박의 문화를 변화시켰다는 거에 대한 저는 배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 내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힘들었던, 시장이 작으면 보통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장이 작은 시장에서 무언가의 가능성을 찾고 그거를 이제 자본시장과 시장 경제를 연결해 가면서 당신들의 이제 아이템을 갖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성공하고 있는 사례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셀의 이제 차성진 대표 같은 경우도 제가 현대기아차에서 전략 교육할 때 제 학생 중에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버섯의 균사로 이제 가죽을 만드는 양산 단계까지 투자를 받았고요. 나온 지 3년 만에 지금 이제 루이비통이나 현대차에 이제 가죽을 대체하는 소재로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은 사실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창업가가 들어오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엔띵의 뭐 김혜원 대표 같은 경우는 농사나 에그리컬처도 사실은 기후 위기에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시 안으로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땅 속에 심던 모종을 이제 물로 통제를 해서 이제 수경 재배를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고 뭐 종자를 어떻게 개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다양한 가치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세계로 넘어가면서 그 세상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살던 세상은 획일적 가치를 제한했고 저희는 그 획일적 가치를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나는 왜 못 갖고 있지? 뭐 내가 갖고 있는 걸 저 사람도 갖고 있나? 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건가? 그 측정과 비교가 되게 단순하고 획일화됐던 사회였다면 지금은 그 가치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한테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세상이 원하는 가치가 뭔지를 읽어낸다면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면 세상과 합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저희 창업 스쿨 같은 데서 주는, 이 창업진흥원에서 주는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쉽게 주어지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많은 저희들이 이제 회사 IR 하러 가면 IR 진짜 힘들죠. 전 지금도 힘들어요. 또 투자 받아야 되는데 또 IR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IR을 가면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의 핵심 역량은 뭐다. 근데 제가 처음에 초기 투자 받을 때 어느 투자사의 어떤 파트너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슈퍼빈에서도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마존보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생각하는 핵심 역량이 글로벌이나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에서 선택지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핵심 역량이라고 평가받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역량은 육성에 가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사업의 기회를 주는 거는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역량을 발전시켜서 접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팔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시퀀스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를 원하는지를 읽었고 그 읽어낸 거에 대한 그들이 원하는 건 또 제품과 서비스라기보다는 가치거든요. 소비하고 싶어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에 부합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해서, 가치를 소비한다는 건 결국 그 제품과 서비스를 쓰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가치에 부합되도록 설계해서 세상에 들어가는 게 이제 사실은 창업가들한테 유리한 거죠. 거기에 맞는 팀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의 스펙과 이제 사업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깥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읽어내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창업에 대한 어떤 성공 그리고 이제 생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내 제품과 서비스가 객관적으로 애플 투 애플 비교가 돼서, 그래서 뭐 연비가 더 좋아, 현대차가 도요타랑 비교될 때 연비가 더 좋아, 리셀 밸류가 더 좋아, 이거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BMW가 우리는 자동차를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설계해서 그 가치를 제공해요. 근데 사적 공간에 대한 가치는 모든 개인들이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벤츠랑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비교되지 않는 가치 체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차별화해서 내 제품과 서비스에 그거를 탑재한, 영어로는 이제 얼란시켜서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여러분들은 자본시장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슈퍼빈의 이야기를 이제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는 폐기물 이슈를 갖고 왔어요. 이게 창업가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내에 필요로 되어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는 이미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구조 내에서 시장 경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 경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마켓 페일리어라고 얘기하는 시장의 실패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공공재라는 서비스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데 기업들은 손익이 안 나서 못 들어가는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뭐 치안, 국방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뭐 다리를 놓는 것, 뭐 터널을 놓는 게 다 이런 게 공공재 서비스인데 그 공공재 서비스가 시장성을 갖게 되면 이제 시장 경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공재 시장 내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서 국가가 대응하고 있는 것 중에 효율적이지 않는 거를 뜯어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커머셜 마켓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인 사교육 시장도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미니멈의 언맷 니즈는 조달해 주지만 그 위에 상위의 어떤 욕구들이 생겼을 때 그걸 대응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이제 사적 시장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공재로서의 서비스는 한계에 왔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다시 세상을 보면 제가 이제 재활용은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뭐 그린 뉴딜이 나오면서 선형 경제의 인류의 문화를 순환 경제로 전환시키겠다. 거기에 맞는 산업의 규정은 뭐고 국제사회의 커미트먼트는 뭐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세상이 바뀌는데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이제 욕구가 있겠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비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지금은 LX 인터내셔널 그 당시에는 이제 LG 상사에서 찾아오셨어요. LG 상사의 가장 큰 바이어 중에 하나가 펩시인데 펩시가 1년에 80만 톤의 이제 PET 소재를 구매하는데 뭐 2025년 뭐 2030년까지 30%를 다 리사이클 소재로 쓰기로 했다. 그럼 80만 톤의 30%면 24만 톤이잖아요. 24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근데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지? 이제 시장의 기회는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문제를 정의합니다. 사회 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뭔가에 이제 컨솔리데이션 돼 있던 안정화돼 있던 설튼티가 있던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순환 경제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뭐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를 구상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도식화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나오나요? 안 나오는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제 선형 경제 방식에서 재활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에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재활용을 하던 소각을 하던 매립을 하던 그게 하나의 폐기물의 처리 방식이었고 순환 경제가 원하는 거는 폐기와 동등한 서열에 있는 재활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산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래?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러니까 슈퍼비는 환경에 대한 가치를 친환경 회사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만의 환경의 가치를 제공하고 슈퍼빈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이 가치를 제품과 서비스를 쓰는 사용자들이 느끼도록 설계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한 거는 생산자들이 실제로 폐기물을 벌진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대체 공급 소재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큰 거죠. 너무 위대한 구상이에요. 저희 3G8 때부터 지금까지 투자해 주시고 제 멘토이시면서 또 슈퍼빈의 이사회 의장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 휴맥스의 변대교 회장님이신데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 대표가 그런 얘기를 세상에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니까 앞에서부터 챙겨나간다. 아무튼 근데 시작은 그런 거였어요. 저기에 문제가 있다. 저거에 대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앞단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계를 해나간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GS 칼텍스나 롯데케미컬이나 SK 지오센트릭, 옛날에 이제 SK 종합화학이죠.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회사가 다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폐기물 시장의 어떤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방식은 공급망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폐플라스틱을 소재로 쓰고자 하는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딥러닝을 시킨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이제 센서들이 그거를 구분하도록 만든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 체계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간 제품, 네프론이라고 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당시쯤 재활용의 어떤 거짓된 모순, 불편한 진실, 그 다음에 뭐 폐기물에 대한 문제들이 터지면서 저희 제품을 테스팅하는 이제 고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회 혁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업하기 전까지는 페트병이 하나에 10원인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프라이싱을 정해버린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페트병은 10원이야. 그랬더니 이제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더 많이 모으고 싶으면 10원 이상을 주시고요. 최소한 슈퍼빈처럼 10원을 줘야 되는 마켓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은 분리수거통에 그냥 의식 없이 버리던 일부 제품이긴 일부 양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시장 경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공재 시장에 있던 폐기물들이 누군가는 그 안에서 그거를 아무런 비용 없이 자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순환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제 시장 경제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누군가는 그 소재를 써야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이 붙어버리는 그런 이제 폐기물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을 모아보니까 이게 와 정말 왜 여러분들이 분리 배출하는 게 무력화가 되냐면 그 유통 과정에 있는 분들이 유통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다 한 통에 가져가세요.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해도. 그래서 심지어는 뭐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는 있어도요. 배출된 거를 독립되게 가져가야 된다는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출은 됐지만 그게 이제 혼입될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저희 로봇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서 재활용에 유리하도록 이제 요구해서 받아들이는 자원의 상태가 이만큼 다른 거를 확신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전국에 이제 여러 개의 창고를 두고 이제 재활용의 부가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물류망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음 마지막도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 문제나 사회 효용을 갖고 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가지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 그 딜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지 않아요. 100개 회사 중에 한두 개 회사가 저에게 그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사업을 만들어가게 됐고요. 마지막은 그렇게까지 모았는데 대한민국에 그거를 정말 부가가치가 있게 잘 가공해서 석유화학회사로 납품할 수 있는 폐기물 사업자가 없는 걸 알았어요. 없으니까 시장은 없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무주공산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겠다. 근데 공사비가 3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폐기물 인허가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 하면 또 정주영 회장님, 제가 아산남대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업가 정신. 제가 이제 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주영 회장님도 500원짜리 지폐를 살던 세대가 계실 거고 동전을 살던 세대가 계실 때 얘네 지폐에 거북선 있었거든요. 그 거북선 가지고 영국에 가서 차관을 받아서 지금 이제 옥포 조선소가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북선을 만들던 조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차관을 해주면 분명히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차관을 받아 오셔서 지금의 조선소가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생기게 되는데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투자들한테 내가 철강회사 CEO를 해봐서 아는데 폐기물이 들어와서 가공되는 구간이 철강회사에서 포스코에서 롯데를 사갖고 와서 뭔가를 그러니까 블룸이나 이제 큰 철덩어리를 사갖고 와서 가공하는 구간이랑 같더라.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면 진짜 만들 수 있다. 뭐 정말 대한민국의 투자는 다 만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중에 이제 일부한테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폐플라스틱 가공 공장을 7년차 스타트업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만들어서 들어가서 보니 장비가 너무나도 다 레가시 설비예요. 폐기물 산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이제 디지털 장비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기존의 폐플라스틱 소재 시장을 순환경제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의 대안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처음에 한 1년 반 전에 이제 그 땅을 사서 이렇게 건축을 시작할 때였고요. 땅을 샀어요. 40억에. 근데 폐기물 인허가를 받은 땅은 없어요. 보통 이제 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폐기물 인허가로 이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도시시민위원회가 이제 아침 9시부터 그날 밤 10시까지 있었는데 저희 안건만 말고 그 화성시에 있거든요. 경기도 화성시에 여러 도시시민위원회 안건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거기서 저희가 떨어지면요, 저는 40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공무원들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위원들이 따로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 이제 그날 이제 하루 동안 두통약을 제가 여덟 알인가를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기어이 이제 조건부로 통과가 됐고 현재는 이제 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예쁜 님비 시설이 아닌 어떤 폐기물 가공 공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제가 이제 창업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창업은 내 세상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세상을 만드는데 내 세상을 만들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힘든 거는 소외감과 고독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랑 다른 거는 획일화된 거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이질감에 의해서 느끼는 고독감이나 외로움이 되게 커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필요한 게 대부분 다 용기예요. 용기는 타고나는 기질도 있지만 저는 훈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MBTI랑 다르게. 아무튼 훈련돼요. 그래서 내가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다라는 것도 훈련될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내가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리더십이라는 거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십은 하나의 문화의 코드고요. 이 시대를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제품과 기술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지만 실제로는 리더가 제품과 기술의 어셈블을 만들어내요. 그 마블의 그 캡틴 아메리카가 하는 뭐 어벤져스 어셈블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그게 용기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부족하거나 내가 불완전할 수 있고 그러고 무언가로부터 소외되거나 다를 수 있는 그런 외로운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를 훈련받은 감정 상태 위에서 저는 리더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렇게 돼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를 훈련해 가는 과정은 역시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창업가들은 즐기게 되어 있고요. 힘들어도 힘든데 즐길 수 있어요. 그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내 모습이 선명해야 세상이랑 합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없으면 세상이랑 합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나를 설명하는 건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고요. 나를 설명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팀이나 이제 회사를 창업하게 되는데 그 팀과 그 창업팀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내 세상이 세상과 연결되는 POC예요. 세상과의 연결의 첫 시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보실 거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만드는 동료이기도 하지만 창업가가 꿈꾸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의 세상이 내 바깥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POC가 내가 만드는 창업팀이고 내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연결이 되실 거고요. 세상과 연결이 되면 자본주의의 기업이나 세상은요, 선하고 악하고 구분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되고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의 세상, 그게 회사하고 제품이죠. 그리고 바깥에 생기는 세상과 연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연결 속에서 시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회예요. 해픈투비 클 수 있고요. 해픈투비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창업가가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내가 나의 세상을 창조했고 그게 세상과 연결돼서 세상의 일부분으로서 작동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창업가가 초심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